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지금 뭐 전교조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뭐 이념적인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솔직히 크게 나 염려는 할 건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애초에. 근데 이제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는 솔직히 이념성이 너무 강하거든요. 정치적인 색깔도 그렇고. 전교조가 애초에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이걸 할 때 당시에도 그 교원노조법을 3조도 있지 않습니까? 정치활동 금지한다는 법이 있잖아, 아시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상 뭐 지금도 뭐 이번에도 글이 나오고 있지만은 선생님들 글이 나와가지고 이게 투쟁 그것도 딴 것도 아니고 난 솔직히 민노총 산하에 있는 건 나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민노총은 특정 이념 집단이거든요. 그거는 부인 못할 겁니다. 거기서 민노총 아니 그 뭐 민노당하고 다 나왔잖아요. 민노총에서. 네? 그 이념 집단 밑에 산하 단체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뭐 정치인 중립을 외친다, 참교육을 외친다. 그 참교육이 도대체 무슨 참교육인지. 자, 네. 그 89년도에 그렇게 이제 전교조가 생겨날 때 다른 전교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25년 횟수로다 26년째 됐는데 전교조는 지금까지 노동조합이면서 한 번도 임금을 인상시켜달라, 뭐 선생님들 복지를 확충해달라 이런 거 가지고 생겨난 조직이 아니고 여태까지 노동조합을 25년을 하면서 그런 거 가지고선에 교섭을 하고 그런 건 아니고 한 번도 아니고 우리가 처음부터 요구했던 거는 교과서 내용을 바꿔달라는 거였었어요. 교과서 내용이 뭐냐면 일제시대 때 친일을 했었던 사람들의 작품, 작가 그 사람들의 작품이 계속해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정 대표 아시겠지만서도 48년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됐을 때 국회 내 반민특위 있었는데 반민특위 깨졌죠. 이승만 대통령이 종로경찰서장 시켜가지고 다 무력으로 다 진압고 깨버리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의 군 장성의 거의 80% 가까운 사람들이 다 일제시대 때 일본군 하사관 뭐 중리 뭐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거 반민특위가 왜 깨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시나요? 좀 그리고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경찰도 일제시대 때 그 순사하던 사람들 뭐 독립운동하던 강욱이 열사 같은 사람들을 잡아다 고문하고 그랬던 노덕술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 경찰로다가 채용이 되고 그리고 일제시대 때 뭐 군수하던 뭐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다 나중에 미 군정 3년 동안에 미 군인들이 행정실무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제시대 때 실제로다가 정치활동을 했었던 사람들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행정가들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들 처음에 숨어가지고서는 일본이 패망할 줄은 몰랐는데 일본이 패망했으니까 해방되면 우리나라가 해방되면 자기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숨어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숨어있다가 반공을 외치면 다 살려주니까 반공 하고 나오는 그 사람들이 다 군정시대 때, 미 군정시대 때 그리고 이승만 정권 시대 때 그 사람들이 다 거의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반민특위를 세워서 그때 친일 행위했었던 사람들을 다 단죄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반민특위가 깨졌잖아요. 네.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그 기득권 세력들이 그냥 대를 이어서 기득권 유지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다른 나라, 특히 프랑스처럼 나치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이후에 나치스에 협력했었던 사람들은 시효를 두지 않고 언제든지 그게 드러나게 되면 과거 나치 협력 전력이 드러나게 되면 공직에서 사퇴해야 되고 처벌을 받게 되고 그리고 뭐 몇백 명이 처벌을 받게 되고 몇천 명이 처벌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청산이 안 됐어요, 사실. 95년도까지 우리나라 정부 종합청사 건물 썼던 거 예전에 그 조선청독부 건물이잖아요. 그거 95년도까지 대한민국 종합정부청사로 썼잖아요. 이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우리나라 친일청산 전혀 안 된 모습이죠. 그런 모습 그리고 일제시대 때 아마 이육사, 윤동주, 뭐 한용운 이런 몇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일제 때 친일을 했었던 사람들은 많아요. 일본 찬양하고 일본군 찬양하고 일본군이 싸우는 전쟁을 성전이라 생각하고 영미오랑캐를 무리치는 성전에 조선 백성들도 나가서 싸우자 이런 글 썼던 작가들 엄청 많아요. 그들의 작품들이 그냥 다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거짓을 가르칠 수 없다. 교과서를 바꿔달라. 그게 처음에 전교조가 출발할 때 그거였었고 그리고 참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 인간화예요. 그래서 민주는 실제로 다 교과서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도 민주주의가 생활화되는
그런 민주주의가 돼야 된다. 그리고 민족 개념은 통일지향 개념이에요. 통일지향 개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을 추종하는 그 전에 89년도 그때 당시면 무슨 북한에서 주장하는 통일전선이라든가 무슨 뭐 이런 북한에서 주장하는 그런 통일이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전교조에서 내세운 통일 노선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단 북한의 노선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일단 통일은 돼야 된다. 통일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 남북한으로 분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에너지 소비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남한에서 이렇게 남북한으로 분단돼서 남한에서 60만 국군, 북한에서 거의 90만 국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은 민족의 에너지가 너무 많다. 그리고 양쪽에서 들어가는 국방비가 남북한 합치면 거의 150만 불 정도 된다. 이렇게 민족의 에너지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이 150만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한창 열심히 일할 이 젊은이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것보다는 통일이 돼야지만 그 사람들이 산업 현장에 나가서 노동자로 일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겠느냐. 그리고 통일이 돼서 이 우리나라의 자본, 기술,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 지하자원 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겠느냐. 지금 이렇게 남북 분단 상태에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가 상대하기엔 너무 벅차죠. 일본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통일해야 된다. 그런데 북한하고 우리하고 너무 인력의 차이가 많이 크죠. 독일은 통일을 분단됐어도 자기들끼리 전쟁을 안 하는데 우리는 6.25라는 큰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증오 이게 너무 강해요. 그래서 그렇게 증오심만 가지고 있어서는 영원히 통일 안 된다. 저도 내가 봐서 알겠지만, 네. 저도 이번에 선거 나가려고 했던 취지가 이제 그 통일에 대한 준비였어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 국민들 통일 준비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뭐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뭐 반민특위가 뭐 해체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단편적인 부분들만 그걸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니까 마치 친일 그 세력들이 예전에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도가 되는 부분들이죠. 분명히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객관 아셔야 되거든요. 이승만 정부 그때 당시에 반민특위 해체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어요. 그 이유가 지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솔직히 보세요.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했죠. 우리 힘이 아니고 외세의 힘으로 해방이 됐습니다. 됐는데 똑같은 독립운동가였지만 두 부류가 있었죠. 하나는 자유와 민족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그렇죠. 그런 분이 있었고, 또 뭐 자유 어떤 진영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었고, 네. 그리고 나면 공산 진영도 있었어요. 공산 진영, 박근혜, 여운형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쪽 계통이었죠. 네. 문제는 그거였죠. 해방 이후에, 말 그대로 우리 남한이 38선으로 갈려가지고 북한은 소련이 통치를 했고, 남한은 미국이 어쨌든 신탁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솔직히 미국이라든가, 그때 이승만 같은 경우도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제 실상을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 솔직히 국민들 몰랐죠. 공산주의는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조선시대 뭐 노예제도 있고 뭐 신문제도 있던 그런 시대에다가 나라 빼앗기 일제 30년 치하를 겪다가 갑자기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런 걸 받아들였는데 준비는 전혀 안 돼 있어. 근데 공산주의라는 게 솔직히 좋거든요. 네? 다 같이 먹고 산다니까. 그냥 막이 없이 그냥 봤는데. 일제시대 때도 사회주의에 대해서 일가견이 네. 없으면 지식인의 측위도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그랬었죠.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실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혼란한 그 상황이, 시대 상황이 조성이 되면서 그때 뭐 아시다시피 뭐 김동완 같은 경우는 뭐 서북청년단이라는 거 북한에서 38선에서 북한에서는 이제 지주라든가 또 특히 기독교인을 탄압하고 억압했지 않습니까? 죽이기도 하고. 그분들은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반공주의자들이 됐죠. 북한 실상을 이제 겪고 내려왔으니까. 네. 겪고 내려왔으니까 실상을 아니까. 네. 일단 문제는 거기였었어요. 그래가지고 해방 직후에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죠. 친일에 보이겠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처단하기 위해서 반민족 특위를 했죠. 했는데 실상을 보니까 그 공산주의자 남노당 그 세력들이나 그들이 그 실상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국내에서는. 반민특위에? 아니, 반민특위 내에도 그랬고, 반민특위도 그들 세력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 사실상 남노당은 그 군부부터 해가지고 각 조직 내에 이미 다 들어가 있었어요. 북한은 그 조직. 근데 그에 비해서 자유진영이라든 민족진영에서는 그게 조직이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쪽은 혼란할 수밖에 없게 자꾸 분열이 계속된 거죠. 당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분열되는 그 시점이었는데, 그때 당시는요, 말 그대로 그거 아닙니까? 북한은 공산주의 그 이념으로 계속 확장하고 있었고, 김일성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시점에서는 우리는 해방 직후에 일본을 배제시키고 우리가 단일 국가로서의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만은 갖더라면은 프랑스에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분명히. 했을 텐데,
해방 직후에 바로 또 다시 그 공산주의 이념과 자유주의 이념이 대립되는 그 갈등 속에서 공산 진영에서는 이미 철두철미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 다 죽이는 숙청하고 있었고, 다 내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남한은 혼란 말 그대로였어요. 혼란 그대로. 그거 아실 겁니다. 상당히 혼란스러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말 그대로 이제 남노한 그들은 무조건 이들 시는 뭐 없애고 다 뭐 상식화 해야 된다지만은 막상 그러면 남한 사회에 존립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기반이 없는데, 군부 내도 그렇고 하신 말씀처럼 이제 경찰 내 조직도 그렇고 다 와이 돼버리는데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제 정 대표 보시는 관점이 그런 관점도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사실은 해방되고 나서 북한 지역은 소련군이 들어와서 지배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김일성을 대리로다 내세우면서 공산화가 됩니다. 근데 남한에는 그렇게 체계적으로다가 민주화가 되진 않았지만, 뭐 독립운동하고 그러던 김구주석 같지도 다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라고 미 군정에서 그럽니다. 개인 자격으로 들어왔는데 미국에서는 사실은 김구주석보다, 민족주의자 김구주석보다는 이승만,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했었던 이승만을 더 우호적으로 대했었죠. 우호적으로 대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뭐는 그 군정 3년을 하고 있지만서도 해방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고 나서 49년도에 미국에서 두 가지 조치를 하는 게 있잖아요. 애치슨 장관의 애치슨 라인 발표. 네.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네. 그거를 하면서 왜 하게 됐느냐. 남북한의 군사력을 손바닥 내려다보듯이 보고 있는 미국에서 애치슨 라인 발표에서 한반도에서 북한하고 남한하고 1대1로 붙으면 남한이 게임도 안 되게 깨지는 거 뻔히 알면서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한반도에서 전쟁 나더라도 미군이 개입하지 않겠다고 라인을 쭉 그래서 한반도 제외하고 이거 할 때 그거 왜 그랬을까? 한반도를 버리려고 그랬을까요? 공산군들이 들어와서 한반도 남쪽 다 차지해도 괜찮다. 한반도 남쪽 포기했습니까? 포기해서 그런 선언을 한 게 아니라, 한반도 남쪽은 미군이 친미 정권이 들어서 있고 민주정부가 들어서 있고 북한은 공산 정권이 들어서 있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말기에 태평양 전쟁을 41년서부터 시작해서 45년까지 한 4년 반 이상을 하잖아요. 근데 미군들이 엄청 많이 죽었어요. 태평양 전쟁에서 미 해군이. 미국 건국 이래 그렇게 많은 처절한 희생을 많이 낸 적이 없는, 남북전쟁을 겪었지만서도 그때보다 더 많은 피해를 일본군한테 당했는데, 일본군 그 가미가제 특공대, 자살 특공대, 그런 식으로다가 일본이 아주 독하게 미국과 싸우는 바람에 많이 피해를 당했어요. 그러다 이제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하면서 태평양 전쟁의 주도권을 잡고 결국은 미국이 승리를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만주에 관동군 100만이 있었어요. 그 관동군 100만을 쳐부수고 2차 세계대전을 끝내려면 또 얼마나 많은 미군이 죽어야 될까. 그래서 관동군 100만 니네가 맡으라. 소련한테 니네가 맡으라. 근데 그 관동군은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과 맞서 싸웠던 일본 정예 해군과는 다른 오합지졸을 했어요. 그래서는 한 달 만에 38일 만에 관동군 100만이 깨지고, 관동군 100만을 깨고 한반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소련군이. 미군은 아직 태평양에 있는데 저 그냥 놔두면 한반도 전체가 소련군한테 다 점령당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너희들 38선까지만 내려와라. 더 이상 남하게 되면 우리의 적은 일본이 아니다. 너네가 적이다. 이래갖고 소련이 38선까지만 내려왔어요. 그리고 소련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고 나서도 한참 있다가, 거의 한 달 있다가 미군이 인천을 통해서 늦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신탁 통치 어쩌고 미군정하고 뭐 이러고 있다가 남북한이 완전히 분단돼서 48년도에 우리나라 정부 수립되고,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고, 48년 9월 15일 북한 정권 수립되고, 그리고 나서 1년 있다가 애치슨 라인 발표하는 이유가, 그때 관동군을 우리가 그렇게 과대평가하지 않았으면 2차 세계대전 일본의 항복을 우리가 몇 달 늦게 받는 한이 있더라도 관동군을 우리가 맡았으면 한반도 전체를 친미 정권으로 세울 수 있는데, 그러면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한반도가 얼마나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자리냐. 그래서 엄청 후회했어요. 그래서 한반도를 다시 전체를 친미 정권으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전쟁을 유발시킨 거예요. 그걸 학생들한테 그렇게 교육시키나?
아니죠. 그건 아닌데 그건 내가 본 거예요. 내가 본 건데 어디서 봤냐면 브루스 커밍 교수의 한국전쟁의 기원에 나와요. 그럼 결국 그 말씀은 네? 한국전쟁 미국이 결국은 이제 기획 작품이란 말 아닙니까? 미국에. 그거 다 이미 공공연하게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잖아요. 뭐, 그래서 그걸 네. 애들한테 얘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미국에서 한반도를 포기하기 때문에 남쪽 정부를 남한 정권을 포기하기 위해서 엣지 라인을 발표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기회에 아예 북한까지 다 쓸어버리고 한반도 전체를 다 친미 정권을 세우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한 내에서 혼란하고 북한은 착착착착착 공산화가 돼가고 있는데 남한에서는 그때 사실 뭐 남로당도 있었고 정당이 뭐 30개가 난립할 네. 정도로다가 네. 막 그런 혼란한 상황인데 그거 혼란을 수습할 수 없는 사람 우리 자체적으로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군정을 3년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군정을 3년을 하면서 남한 3년을 거치고 나서 군정 3년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이승만 정권으로다가 민간 정부 이승만 제1공화국으로다가 이양을 시키잖아요. 미군정에서. 그렇게 군정 3년을 겪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그래도 혼란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그 다음에 빨치산 활동하던 사람들도 지하로 다 숨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는 이게 역사에 대한 우리 근현대사에 대한 역사에 대한 평가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정 대표 말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48년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격식을 갖춰서 출범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민특위를 깰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시점은 이제 정 대표 시점이고 문제는 어쨌든 간에 나는 하여튼 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는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땐 이거 그냥 놔뒀다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반민특위 내에도 무슨 적작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깨야 될 수밖에 없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깼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통성의 문제가 계속 시비를 걸고 있다는 거예요. 정통성의 문제는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뭐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뭐 역사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단편적으로 이거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은 근현대사에 대해서 솔직히 지금 정답은 없다고 봐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진보 진영의 어떤 역사관이나 근현대사에 대해서 또 그 뭐 보수 진영의 역사관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압니다. 이번에 역사 교과서 문제 때문에 한번 소탕 폭력을 겪었잖아요. 네, 있었잖아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나 삐지르게 기가 많은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되고 정말 한참 잘못됐구나. 뭐냐면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대해서 나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 통일이 돼야만이 근현대사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이제 이걸 우리의 역사로 가자라고 할 수 있다고 보지 현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어쨌든 남북이 분단된 이 땅이 이게 우리는 일제 36년이라는 그 일제 치하에서 네? 해방이 그때는 당연히 뭐 우리 같은 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민족 아닙니까? 그들에게 우리 스스로 나라 지키면 우리가 나라 빼앗긴 거예요. 그들에게 나라를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엄청난 수모 당하고 엄청난 그 환란을 겪었는데 그 이후에 여하튼 나라 독립을 한 이후에는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죽였어요.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족, 형제, 뭐 친구 할 거 없이 거기서 죽은 사람 더 많아요. 일제 치하보다 네? 한국 동남으로 죽은 게 결국은 그 이후에 그 6.25 그 이후에 지금까지 60년이 넘도록 그 분단이 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 민족사에서 가지고 6.25 그 동란의 그 문제하고 30년 일제 치하의 그 문제하고 어떤 것이 과연 우리 진짜 우리 한민족에 있어가지고 크나큰 피해가 되고 위해가 되느냐 따진다면은 솔직히 나 6.25도 결코 견줄 수 없다고 봐요. 네? 6.25 그 기간이라는 게 우리 같은 동족 간의 상잔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 부분도 싹 빼놓고 있지 않습니까? 난 진보진영에서 얘기할 때는 그걸 싹 빼버리고 얘기하거든요. 6.25에 대해서 딱 빼버리고 김일성이가 침략하는 거기서 수백만 명이 죽어간 거에 대해서는 딱 지워버리고 그냥 일본 지금도 여전히 뭐 친일이냐면서 뭐 기독교인이 그런 헛소리들 하고 있는데 난 절대 동의 안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6.25 때 사실은 한 550만 정도가 희생을 당했어요. 네. 남북한 합쳐서 민간인이 네. 한 550만 중에서 군인은 남한이 한 10만, 북한이 한 10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연합국이죠. 네. 연합국 16개국 대표인데 연합국 대표 16국이라 그러지만 연합국 전력의 90%는 다 미군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연합국이 한 5만. 네. 그 다음에 중공군 놈들이 이게 워낙 좀 무식하게 인해전술 쓰면서 많이 죽어서 한 15만에서 20만. 그러면 다 합쳐봐야 군인들 다 합쳐봐야 희생자 50만도 안 되거든요. 네.
그럼 나머지는 다 민간인. 나머지 민간인이었죠. 그러니까 민간인들끼리 전쟁을 하면서 민간인이 남한에서도 많이 죽고 북한에서도 많이 죽고, 특히 북한에서는 오키나와에 있는 미 공군 기지에서 하루에 폭격기가 B-29 폭격기가 수십 대씩 출격을 해가서는 원산, 청진, 함흥, 신의주, 해주 이런 북한의 주요 도시들을 융단 폭격을 얼마나 했는지 완전 초토화가 됐어요. 북한의 인구, 평양의 인구가 그때 40만이었었는데 북한의 평양에만 67만 발의 폭탄을 퍼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융단 폭격을 하니까 사람들이 북한에서 엄청 많이 죽었죠, 민간인들. 남한도 마찬가지. 남한에서도 전쟁하다 보면 그렇게 첨단 무기 가지고 전쟁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죽겠어요. 군인들이야 조직적으로 철수하고 조직적으로 후퇴하는데. 그래서 민간인들 어쨌든 간에 많이 죽었어요. 그 부분은 침략자가 북한이고 또 우리는 막아내야 되는 입장이고, 그 와중에서 전쟁하다 보면 수없이 많이 죽은 건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고, 아마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에 제명에 죽지 못한 사람이 400만 가까이 된다 그래요. 그 시간보다 그 많은 인원이 36년보다 더 짧은 3년 동안에 그렇게 많이 희생을 당하는데, 그거를 누가 부정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그런 겁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도 얘기하는 게, 학교에서 솔직히 이제 근현대사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는요, 그냥 뭐 보수 진영에서 얘기하는 게 나도 옳다고도 생각 안 합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아직은 지금 현재는 학생들에게 진보 진영의 역사관과 보수 진영의 역사관이 함께나 교육되지 않나 봐요. 그게 이제 학생의 다양성을, 그 사고를 길러주고, 역사에 대해서 꼭 우리 현재는 여전히 남북이 분단되는 이 땅에서 다양성을 넓혀가면서 애들 그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그런 계기로 보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교과서에다 함께 실으라고는 얘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어떤 사내에서 입장이 굉장히 다르다면, 건국에 대해서 다르다면, 보수진에서 바라보는 건국 대통령의 부분, 진보진에서 바라보는 뭐 이성만에 대한 이 부분 함께 실다는 거죠. 그럼 학생들이 보고서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내면 되지 않습니까? 나 이게 진정한 교육이라고 보지. 지금 현재에서 우리 사회에서 남북이 통일되기 전까지, 통일된 다음에는 역사에 대해서 평가가 다 결정이 필요하겠지만, 근데 지금 현재는 이번에 교학사 사태에서 드러났지만 보세요. 네? 솔직히 평소에는 과거 같으면요, 과거에 70, 80년 그때만 하더라도, 정규조가 처음 이제 시작 그 타임만 하더라도 솔직히 뭐 거의 보수 진영이었던 그런 역사관이 다 장악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는 이제 진보 진영의 그 역사가 파고 들어올 때는 어떤 다양성이라는 거 이거 얘기하면서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도 한번 다시 한번 해보고, 놀부 홍보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옛날에는 전부 다 홍보만 선한 사람, 오는 사람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면 그 홍보는 오히려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이런 사고방식,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이라죠. 이런 것도 많이 교육에 가서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좋아요. 나 나쁘다는 생각 안 합니다. 아, 이런 시각도 이렇게 보니까, 이거 배웠던 교과서 내용도 그렇고, 동화 내용도 달라지는구나. 이건 다양성이거든요. 서로 관점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교학사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대부분 대다수가 진보 진영이었던 역사가 나온다면, 하나 정도 그렇게 나오더라도, 그걸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나 상식이라 봤는데, 진보 진영에서 보인 행태는 정말 가관이 아니었어요. 그 교과서 하나 맞겠다고 진짜 별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아시죠? 학교 찾아다니면서 다 했다고. 이거가 악랄한 거잖아요. 다양성 철저히 짓밟고 획일성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거 위선입니까? 평상시에 정교조가 얘기하고 참교육이 얘기하던 그 다양성과 그런 건 전혀 다른 배치된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전혀 뜻하지 못하다 보거든요. 저는 절대 보수진영 역사는 옳다고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다양성이에요. 근데 이번에 교육사에서 보여줬던 모습, 그리고 이번 조전혁 의원에 대해서 이번에 또 압류도 들어갔던데, 정규전 명단 공개하는 거. 아니, 참교육을 얘기한다는 사람들이, 네? 참교육 부끄러워요? 내가 만약 참교육을, 내가 진짜 그 올바른 참교육의 뜻을 갖고 내가 정규전 활동한다면 당당히 내 이름 알리겠습니다. 내가 학부모한테. 나에게 맡기는 그 자식을 맡기고 있는 부모들한테, 저는 정규조 교사나 참교육을 하고 있는 정규조 교사입니다라고 왜 당당히 못 알립니까? 근데 그 명단 알렸다고 그게 명예훼손이고 개인정보 위반이라고요? 이번에 저거 뭐 글 보셔서 알겠지만 정교조 강원지부에서 지부장이 날 고소했습니다. 그 명단 공개한 것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래, 나는 전교조 선생이다. 네. 나 한용기는 전교조 선생이다. 뭐 다른 사람이 그러면 그래요, 나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아니라 그래, 나 전교조 선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내가 전교조 선생으로 세상에 알려지는 거, 나 그거 부정 안 해요. 네. 부정 안 했는데, 아마 전교조 조합원에 활동하는 사람들이라면 자기가 전교조 선생, 누가 물었을 때 당신 전교조 아닌데요? 라고 거부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거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고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내가 그 부분은 제가 전교조에서 네네. 전교조에서 우리가 논의를 해서 뭐 대의원 대회든 뭐 이렇게 해서 논의를 해서 우리 명단 공개하자라고 우리가 스스로 공개하는 거하고, 그다음
우리가 스스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외부 사람이 우리의 명단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몰라. 어떻게 입수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떻게 입수해가지고서는 뭐 국정감사 통해서 입수한 거죠.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발표하는 건 싫다는 거죠. 국정감사를 통해서 받아놓은 그랬을 부분이고 거예요. 일단은 한 가지는 핵심은 그겁니다. 네, 저도 그래서 국정감사를 네. 통해서 얻은 자료를 자기가 그거를 가지고서는 대정부 질문하는데 써먹으면 됐지. 그걸 왜 언론에다 자, 발표하냐 이거지. 문제는요 그겁니다. 저는 이제 학부모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학부모 입장이에요. 만약에 조전혁 의원이 내가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를 했고 내가 확보한 자료에 이런 자료가 있었다. 조합원들, 전교조 조합원들 뭐 6만 중에서 몇 명을 확보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자료를 확보했다. 근데 이거 당신네들 어차피 드러내놓고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네들 이거 명단 공개해도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그래 하려면 하세요. 뭐 동의를 해준 다음에 공개를 했으면 하나도 문제가 안 됐을 거야. 우리는 뭐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했다라면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우리는 동의 안 해줬는데 그 사람이 동의 받지 않고 전교조 동의 받지 않고 그냥 발표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참 이제 어떤 심각한 게 저는 만약 이제 전교조 뭐 교사가 됐든 뭐 아니면 뭐 교총이 됐든 아니든 간에 뭐 그런 분들이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우리가 그 자녀를 맡기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에게 그럼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은 뭐 거의 뭐가 대수 그렇고 뭐가 문제겠어요. 별 관심 안 갖겠죠. 그러나 그래서 제가 오늘 네? 정 대표 오시면 진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네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언론에 인터넷이 이런 게 다 공개가 돼 있는 세상이라서 네네. 그렇죠. 애들이 그리고 애들 중학교 애들도 아니고 고등학교 애들이에요. 네. 고등학교 애들인데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한다고 해서 유치원 애들처럼 다 100%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제가 훈화를 하면 조금 진보적인 생각도 있고 우리 학교에 또 보수적인 선생님도 많아요. 그 선생님이 강의도 할 수 있고 훈화도 할 수 있고 그러면 국어 시간에 어느 선생님 와서는 이런 얘기 하시는구나. 뭐 어떤 과목과 어떤 선생님은 이런 얘기 하시는구나. 그럼 자기가 다 듣고 자기 나름대로 확인도 해보고 인터넷에 들어가든지 뭐 참고서를 찾아보든지 뭐 도서관에서 뭔 책을 찾아보든지 확인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판단하면 돼요. 그리고 저도 항상 그래요. 애들한테도 지난번에도 작년에 그 조선일보 사건 났을 때도 강원도교육청에서 교육관님 장학관님 2분 오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장학관님 2분 모시고서는 다 해명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내 이야기를 애들한테 훈화를 한다고 해서 내 얘기만 절대 옳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다른 책에서 본 거, 다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다 틀리다. 내 얘기만 절대 옳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들어보고 나서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그건 나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선생님도 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아까 오셔서 물어봤지만 저도 우리 학교에 전교조 조합원 16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전교조가 작년 어제 있었던 게 아니고 원주 고등학교에 전교조 10년 넘었어요. 전교조 10년 넘었고 전국적으로 나가는 6만 명이고 그리고 정 대표님 부산에서 사셨던 것처럼 원주 고등학교 60년 동안 상당히 명문 학교예요. 네, 알고 있죠. 네. 2011년도 조선일보에 수능 점수가 공개가 됐는데 인문계 2000개 인문계 고등학교 중에서 인문계열이 14등이고 인문계열이 19등이고 자연계열이 19등이었었어요. 그럼 뭐 비평준화니까 그랬던 거고요. 그렇죠. 걔네들 네. 비평준화일 때. 네. 그리고 특목고까지 다 합쳐서 43등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난 애들 보고 그럽니다. 니네들 거울 봐라. 거울에 비춰져 있는 너의 얼굴. 이게 국가대표 고등학생이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고등학생들이다. 너희들 경쟁 상대는 옆에 있는 진광대성이 아니다. 일본의 고등학생, 미국의 고등학생이 너희들 장차 경쟁 상대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선생님께 참 정말 저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그 이준규 학생 아까 얘기하셨지만 이준규 학생과 스토리에도 한 번씩 들어가 봐요. 들어가 보면서 이 친구가 이제 썼던 글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께서 댓글 다신 거 또 다 읽어봤거든요. 보면은 아주 정말 이제 온화하게 어째 이제 하면서 뭐 여성부에 대해서 또 비판이 나오면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도 하면서 상당히 논리적으로 얘기하세요. 딱 보면 누가 보더라도 온화한 선생님이구나. 참 좋은 선생님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 댓글 보면은 저도 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왜 이런 모습들이 있냐는 거죠. 이런 글 내용을 봤을 때는 이 내용은 단순한 의위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사람의 양식의 문제예요. 그 마음반대 알지 않습니까? 말과 언어라는 거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그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표출되는 거예요. 마음이 선한데 악필이 나올 수 없고요. 마음이 악했는데 선필이 안 나옵니다. 위선적이기 때문에. 근데 왜 선생님이 내가 그런 댓글로 봤을 때는 정말 온화한 모습의 선생님인데 왜 이러한 글들이 본인이 직접 쓰신 글에다가 이렇게 올 나오는지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위선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이제 극혐하거든요, 솔직히 저는. 저도 제 자신도 뭐 올바른 거 다 선한 건 아닙니다. 내 자신도 뭐 약함도 있고, 저도 죄 많은 사람이고, 다만 저는 한 가지 감사한 건 나는 내 허물을 난 숨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를 이렇게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지금 오늘 이렇게 찾아뵌 것도 선생님은 막 정죄하고 한국 같으면 이렇게 안 했어요. 다 알겠지만 밖에 나가지고 그러다고 피켓하고 사퇴하면 먼저 그것부터 외쳤겠죠. 그러다가 먼저 찾아뵌 것도 저는 난 이런 부분들이 그 선생님 속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이렇게 글을 쓸 정도라면은 학생들에게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아니면 뭐 교육이나 교육하지 않든 간에 전달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 아들이 만약에 원고에 다닌다면은 저는 분명히 거부합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 난 거부해요, 진짜.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학교 얘기를 했지만서도 전교조 생긴 지 10년이고, 네. 10년이 넘었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5년, 2002년서부터 2006년까지 5년, 그리고 딴 학교에 갔다가 또 와서 지금 3년, 8년째 이 학교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도 그렇게 우수했지만서도 또 동문들 중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분들이 많아요. 동문 중에 장군 출신들이 한 20명 정도 되고, 뭐 밖에 있더라고요. 교장 선생님도 한 200명 정도 되고, 뭐 각계각층에 하여튼 여러 많은데, 그 많은 동문 학부모들이 다 쟁쟁하신 분들이 함영기 선생이 가리키는, 전교조 함영기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16분이나 있고, 전교조가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아마 이 애들이 집에 가가지고 선생님 얘기 다 할 거야. 우리 학교에 있는 어떤 선생님 진짜 그 선생님은 안 되겠다. 그 선생님 같은 사람이 우리 학교에 있는 건 정말 뭐 불명예스럽다. 그런 선생님 가야 된다. 아마 애들이 그렇게 집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학부형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물론 학부형들이 선생의 거취를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교육감이나 장관이 하는 거지 학부형들이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아마 애들이 다 가서 이구동성으로다 그 선생 정말 우리 학교에 있는 게 수치다 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제가 저의 거취는 저 교육감이 결정한다 하더라도 학부형들이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데 내가 이 학교에 근무하겠어요? 다른 학교로 옮기지?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문제가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옳고 그름이라든가 아니면 뭐 진보와 보수는 같은 양 어떤 시각들을 함께 계속 배운 애들은 충분히 또 비판의식을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아마 알다시피 이미 교학사 사태로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 하나 들어오는 거 철저히 집단적으로 매도할 정도면은 이미 그 학생들은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미 정기조 다 걔네는 그걸 교육을 받아 세뇌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걸 몰라요.